부동산에 긍정적인 분들은 이제 오른다 이런 것도 오니까 제3의 영끌을 또 다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일러주는 이유는 피해보지 말라고 일러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가에 사서 반토막이 났을 경우 이거를 7, 8년, 8, 9년, 10년을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사세요. 그거 아니면 사지 마세요. 소비자들도 이제 현명해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데이터로 나타나고. 자, 서울을 보시면 매매가 75.9, 전세가 100이에요. 2022년 6월 달보다 조금 안 좋은 수준입니다. 근데 기억하시겠지만 22년 7월 달부터 어떻게 됐죠? 쫙 엄청난 급락이 나타났죠. 자, 최근에 태형건설 관련 이슈가 크게 터졌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항상 뭐 시간의 문제이지 뭐 정해진 시나리오라고 알고 있었고요. 저는 다만 총선 이후에 좀 터질 거라고 예측했는데 그 전에 터진 게 조금은 이제 이게 버티기 좀 힘든 수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내부적으로 우발치물들이 좀 많은 것 같다. 그리고 현장들이 아시지만 심리들이 많이 좀 안 좋아졌잖아요. 이게 뭐 현장에는 직격탄이거든요. 사실 분양들이 20% 30% 된 현장들이 조금씩 가면서 분양률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현상이 없어요. 뭐 악성 미분양 많이 늘어난다는 보도 보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태형이 이제 뭐 먼저 터졌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이제 시작이다. 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른 건설사들도 지금 준비하고 있다? 터질 게? 준비라는 건 아니죠. 다른 건설사들도 조마조마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현 상황에 안 받쳐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제가 볼 때는 태형건설의 경우는 사실 욕심부리다가 터진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시행사 지분이 많은 게 아니고 태형건설의 지분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 사실은 그 시공에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이익에 대해서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 이익에 대한 것도 노리다가 결국은 이렇게 터지지 않았나. 맞습니다. 공격적으로 너무 탐욕이 너무 과대했던 거죠. 예를 들어서 경제학자분들이나 우리 김 대표님 뭐 데이터로 잘 아시지만 금리가 낮은 게 한없이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차후에 금리가 오를 때 대비해서 리스크 관리하면서 욕심을 줄였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죠. 그냥 뭐 난 잘 되겠지? 장밋빛만 보시다가 과요금 금물이라는 딱 그 단어에 맞는 상황이 이제 태형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지분율을 제가 확인해 봤더니 태형이 욕심을 부렸구나. 왜 욕심을 부릴 수밖에 없었냐면 21년, 20년에는 분양만 하면 그냥 다 대박이 나니까 이건 뭐 그냥 눈 감고도 투자하면 된다 싶으니까 거기 지분 좀 내 것도 주지 그래. 뭐 이래가지고 가다가 이렇게 사고가 터진 거다. 지금 이런 건설사가 사실은 우리나라 대형 건설사 중에도 여러분 다 아시는 그런 건설사 중에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태형 건설 얘기는? 저도 이제 시작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왜 이런 부동산 PF 문제가 되는지를 근본 원인을 보면 결국에는 이제 2022년 하반기에 실거래가가 공개된 이후로 가장 큰 폭락세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 부동산의 하락이 부동산 PF에 문제를 불러왔는데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2차 하락이 남았다라는 것이고 훨씬 더 센 그리고 이 2차 하락이 아마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은 부동산 PF 문제는 현재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으로 저는 바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정말 그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하려고 준비하던 시행사나 시공사들이 건설이 멈추고 PF로 인해서 뭔가 진행이 안 된다. 만약에 그런 데라면 좀 살려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너무 욕심들을 많이 부려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차 안에서 방금 전화 받은 건데요. 모 시행사는 대전에 분양가가 평당 4,200만 원에 분양하다가 지금 분양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네. 대전에 4,200만 원에 분양할 거면 이 시행사 도대체 날로 먹는 거 아니냐. 날로 먹다가 잘못되니까 도와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시행하면 개나 소나 다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어서 차 안에 오면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들어오는데 화가 많이 났는데 교수님 딱 얼굴 보자마자 화가 탁 풀렸어. 왜냐면 이제 잘생긴 사람 보면 좀 풀리는 거니까. 네. 여기 보니까 갑자기 막 화가 나네. 근데 제가 보니까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사실 그 정도 가격이면은 둔촌주공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전에 또 둔산동이 있잖아요. 같은 둔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또 이렇게 가격을 비슷하게 하는 게 아닌가 지금. 네, 근데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상한 개그를 치고. 죄송합니다. 나름 고민을 좀 어디 한 가면 또 건데. 재밌다고 사람들이 막 얘기했구나 그거. 아니 꽂힌 거지 지금 개그. 하도 이제 사람들이 우리 표현 대표님 티키타카 좋다 그래서 지금 아, 머릿속에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여기 네. 올 때 부동산 생각을 안 하고 티키타카 생각하고 오는군요. 존경하는 한문도 교수님께서 자연의 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게 있어요. 네. 겨울이 춥잖아요. 그럼 여름이 더워요. 왠지 아세요? 평균 기온량을 맞추고 있거든요. 자연은. 근데 겨울이 안 추워. 네. 그럼 여름도 안 더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동산 가격도 마찬가지로 꼭 누가 어떻게 뭔가를 제재를 가한다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자연 논리로 인해서 미친 듯이 올라갔던 가격들이 좀 조정이 많이 될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보고 있는데 요즘 그 강북에 그 공사를 하다가 멈춘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아, 네. 대조 일동도 그렇죠. 제가 직접 갔다 왔는데 네. 거기도 멈췄습니다. 아, 그런 현상은 우리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그런 현상이 뭐 은평구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보도에 많이 안 나오고 있는데요. 표 대표님이 가셔서 본 것도 제가 봤거든요. 이 강남에 이제 뱅뱅사거리 있어요. 예. 강남역에서 예. 좀 그 사이에 그 동네에서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고 한 3년 전에 네. 히트를 많이 쳤어요. 아, 네, 맞아요. 분양이 다 된 거라고 알려졌지만 그리고 그 당시 3년 전에 또 남산 쪽에 하이엔드 오피스텔 많이 분양했어요. 네. 근데 재작년부터 완판이었거든요. 재작년부터 뒤로 저는 좀 아니까 네. 본부장들이 좋은 물건 회사 거 남았다고 아, 저한테 그걸 얘기를 하길래 그 얼마에 퉁쳐줄래 이러니까 뭐 점점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완판인데 뒤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걸 좀 아셔야 되는데 그 막 올라가는 상승이다 보니까 뱅뱅사거리역에 이제 제가 아는 분들이 옛날 오피스텔을 좀 이렇게 갖고 있었어요. 그 처음에 이제 평당 시행하는 분들이 하이엔드가 뜨니까 그 일대를 이렇게 사각으로 만들어서 사업을 하려고 거기에 이제 한 건물이 있고 오피스텔 오래된 게 두 개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요게 이제 평당가가 그때 한 4, 5천이었거든요. 네. 걔가 한 1년 반도 안 되는데요. 2억까지 가는 거예요. 와. 시행자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양가를 아. 그냥 뭐 평당 2억으로 가니까 네. 10평이면 20억짜리가 되는 거야, 하이엔드가. 그러니까 이게 먹힐 줄 알고 쭉쭉 갔잖아요. 그게 이제 펜스까지 다 쳤어, 이쁘게. 다 마무리돼서. 펜스 친 지 한 1년 반 됐어요. 그게 한 두 개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뱅뱅사거리. 네, 강남역 쪽에 있습니다. 맞아요. 제가 여기 다녀왔거든요. 네. 아,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그 현장의 스토리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저 아. 소유주분들이 얼마에 받고 이걸 제가 아니까 야, 너무 세게 샀는데 이러려면 분양가를 진짜 이건 조금만 평수라도 10억 넘어가야 되는데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이 시기랑 딱 맞아가지고 완전히 뻗어 있다고 봐야겠죠. 그냥 편하게 뻗어 그렇게 있단 말씀드릴게요. 이게 저 시행사들이 그 습성이 어떤 게 있냐면 좋은 부지는 내가 먼저 어떤 가격이든지 줘서 사야 한다. 왜 내가 여기다 분양을 하면 또 이 가끔 우리 강남 쪽에 보면 돈이 많아서 밑에 돈이 숨을 못 쉬어가지고 얘를 꺼내서 숨쉬게 해줘야 되는 분들이 있어. 와. 이런 분들은 이 돈을 꺼내서 막 30억, 40억, 50억짜리 그냥 받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따라가다가 가랑이 찢어지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죠. 왜냐면 뭣도 모르고 분양받았는데 갔더니 오피스텔은 예를 들어서 50개인데 주차는 30대밖에 안 되니까 내 차를 둘 데도 없는 오피스텔이 하이엔드라는 명분을 달고 그래서 왜 하이엔드냐고 그랬더니 유럽판 대리석을 썼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새 커뮤니티 많이 발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오피스텔인데 도서관이 있고 카페가 직영으로 돼서 주민들은 공짜로 쓰고 그렇죠. 혹하잖아요. 네, 맞아요. 옥상에 또 이런 루프탑 맞아요, 수영장 맞아요. 있고. 예. 그게 막상 근데 살아보면 별로 쓸 데가 없거든요. 카페 가느니 집에서 책 보고 요새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막상 들어가 보니 살고 계신 분들이 자꾸 나오려고 그래요. 근데 이런 부분이 겹치면서 하이엔드 오피스텔은 일단 끝물인 거는 다 이미 지났고 앞으로가 문제죠. 이제 조금 더 가격이 내려와야겠죠. 예. 제가 여기서 진짜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특히 30, 40 세대들이 부자인 이 사람이 그걸 사니까 부자가 살 때는 더 뛸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뭣도 모르고 분양을 따라받는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그 옥탑에 수영장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건요 기본적으로 2,500가구가 넘지 않으면 그 수영장이 유지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또 가끔 발렛 서비스 한다 그러잖아요. 발렛 서비스 이제 거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살다 보면 발렛 서비스도 다 요금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차 제가 댈게요 하는 순간 주차가 엉킵니다. 그러면 그 집에 살기 싫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를 이걸 모르고 그냥 분양받는 거예요. 발렛 서비스 해준다, 수영장 있다. 근데 그 수영장 나중에 가면 문 닫아요. 거기 다 덮고 나서 이상하게 이제 나무 같은 거 이제 심어놓고 옥상 테라스 만들고 그러거든요.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 모르고 하이엔드 분양받는 분들 되게 많아요. 지금 그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고 삼성동에 어떤 분이 30억을 분양받았어요. 네. 근데 3억을 계약금을 낸 거예요. 나머지 27억 중도금 잔금을 안 낸 거예요. 근데 시행사가 그 시공이 완전히 잘못됐어. 그러니까 시행사 사장이 미국으로 도망갔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게 아직도 해결이 안 도망갔어요? 예, 삼성동에 그 대로변에. 저희가 그렇다고 그걸 뭐 저희가 잡아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이걸 좀 알고 대처해야 되겠다. 자, 지금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총선 지나면 부동산 PF 보고 많이 이제 불거질 것이다. 총선 전까지 많이 감추고 있다. 아까 뭐 태영건설의 경우도 총선 전에 터진 게 좀 의아하다 하실 정도인데 부동산 시장 총선 후는 어떻게 될까요? 태영이 시작이라고 말씀드렸고 사실 보도에는 안 나오고 있지만
중견건설업들도 지금 약간 회생 신청한 데가 많거든요. 보도에 많이 안 나오는데 지금 진행형입니다. 회사들이 과연 이 미분양하고 심리가 저하돼가지고 현장들이 과연 살아나냐 안 살아나냐에 따라가지고 제가 볼 때 6월부터 9월 사이에 만기 도래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걸 못 메꾸면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근데 뭐 금리를 쉽게 내릴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매수자분들이 이미 이제 민낯이 보였잖아요. 부동산에. 이렇게 수요자들이 예전처럼 묻지마 투자라든지 막 영끌 부밀 이런 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신생아론 이번에 나왔는데 저한테 문의 오는 거 보면은 살까 말까 고민이라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특례했다만 해도 확 달라붙었잖아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예상했던 가격에서 어느 정도 빠져줬으니까 가는데 지금 다시 회복됐잖아요. 살 일이 없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이렇게 매수기가 심리가 약화되면 분명히 6월 9월 사이에 또 한번 뭐 이런 이슈들이 시장에 나올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빅데이터는 어떻게 나오나요? 빅데이터로 먼저 이제 전국의 분위기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요거는 이제 보시면 이 차트를 보시면 이제 전국의 매매가와 전세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건데요. 요 십자선에서 왼쪽으로 가면 매매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전국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지역은 하나도 없죠. 전부 다 왼쪽으로 가고 있죠. 무슨 얘기냐면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지금 하락이 다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빠진 곳이 가장 왼쪽에 있는 세종, 그 다음에 서울, 그리고 밑으로 떨어지면은 전세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밑으로도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서울 이외에 뭐 경기도나 몇몇 지역들은 또 밑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입주 물량이 없어서 전세가가 올라간다 이런 말들도 많지만 실제 데이터는 전세가도 떨어지는 지역들도 꽤 많구나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전국의 시장 분위기를 가장 잘 보여주는 데이터가 있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매매 전세 가격 전망 지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전국의 공인 중개사분들이 향후 3개월 뒤에 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지 떨어질지를 이렇게 일려주는 데이터인데 전부 다 보시면 전부 다 밑으로 왼쪽으로 다 가고 있죠. 밑으로 간다는 거는 전세가가 떨어진다는 거고 왼쪽으로 가면 매매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전국의 지금 모든 지역에서 다 지금 왼쪽 밑으로 다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매매 전세가가 전부 다 앞으로 3개월 뒤에 다 떨어질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치냐면 자 서울을 보시면 이게 지금 매매가 75.9 전세가 100이에요. 근데 이 매매가 75.9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2022년 6월 달보다 조금 안 좋은 수준입니다. 근데 기억하시겠지만 22년 7월 달부터 어떻게 됐죠? 엄청난 급락이 나타났죠. 그만큼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이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지금 정부의 정책 때문에 잠깐 1월 달에 또 살짝 지금 심리는 조금 좋아졌지만 언제라도 지금 상당한 급락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오늘 보니까 코스피 지수도 코스닥 지수도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전반적으로 이 세계적인 영향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이제 코스피 시장도 많이 떨어지면 집값이 다시 회복한다는 건 더 어려워지거든요. 이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얘기를 하셔서 제가 가슴이 순간적으로 아팠는데 주식이 갑자기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 또 환율이 갑자기 맞아요. 1340원까지 가는 것 같고 그러면 사실 뭐 집값뿐이 아니라 서민 경제도 또 더 안 좋아질 텐데 결론적으로 이어지죠. 환율이 오르면 물가가 또 오를 것이고 그러면 쓰는 돈이 많아지니까 소득은 더 줄고 그럼 집값이 조정되지 않는 한은 더 사기 힘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김 대표님 말씀 주신 대로 저 데이터는 미래의 모습을 우리 지금 말씀드린 환율이나 금리나 이런 걸 볼 때 연결성이 거의 확실하잖아요. 부합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시기가 차라리 정부에서 연착륙의 개념을 갖다가 명료하게 주고 차근차근히 내려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냥 아닌 것처럼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막 쏟아내니까 마치 또 언론사하고 이렇게 좀 부동산에 긍정적인 분들은 이제 오른다 이런 것도 오니까 제3의 영끌을 또 다시 하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맞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네. 아까 표 대표님도 말씀 주셨지만 이제는 잘 안 속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표 대표님 TV도 있고 좀 좋은 분들이 지금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튜버 시대가 이제 정말 저는 감사한 게 예전에 전통적인 언론에 대해서 신뢰도 많이 떨어지고 이렇게 팩트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소비자들도 이제 현명해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데이터로도 나타나고 네. 어느 정도 조정이 돼야만 다시 시장이 새 출발할까 같은 예감하고 너무 적중해서 저는 뭐 다 알고 계시지만 저도 저 표 보면서 저 데이터를 어떻게 뽑으신지 모르지만 야 적중률이 높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뉴스를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뉴스를 그전엔 뉴스만 보고 판단하신 분들이 많았고 또 네이버 부동산 같은 그 호가 위주 매도자의 입장이 많이 반영된 이런 호가를 보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 동네는 안 떨어졌어요 하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요즘 뭐 리치고도 나와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보시는 분들은 이제 안 속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직도 뭔가 좀 바람에 휩쓸려서
무작정 따라가는 경우도 좀 없지 않아 아직도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냉철하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이 방송 오기 전에 어떤 뭐 대형 시행사에서 카톡이 왔어요. 요즘 표용호 TV를 시공사에서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럼요. 당연히 웃어야죠. 그래서 왜 무서워하냐? 나는 있는 그대로 전달할 뿐이다. 왜냐면 제가 이제 부동산 업계에 뭔가 받아먹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 그러다 보니까 꺼리낄 게 없다 보니까 저는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데이터를 보는 대로 제가 해석하는 대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니까 오히려 저는 거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공사에서 저를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도 사실은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시그널들이 나온다? 그럼 저는 앞으로 올라간다라고 또 말할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조심하시라는 말인 거죠. 정확하십니다. 지금 저한테 그런 질문 많이 합니다. 집값이 하락하더라도 강남 불패기 때문에 강남은 괜찮지 않느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교수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해하실 거예요. 제 친구들 몇 사람이 음마도 가지고 있었고 그 당시에 기억하시지만 2005년부터 한 7년까지 부동산이 좋았잖아요. 좋았을 때 이제 좀 돈을 좀 번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2007년도 분양가 상한제 던지기 전에까지 시장이 좋았으니까 그때 이제 돈 좀 생기면 좀 이렇게 친해지잖아요. 시행자들하고 막 시장을 보는 것하고 연락이 많이 오는데 어느 날 이제 청계산 쪽 있잖아요. 그쪽도 막 개발할 때요. 근데 거기 시행자가 이제 상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상가들이 부족해서 알박기라 그래가지고 시행자 분양사들이 이제 돈 있는 분들한테 미리 계약금 넣어라. 피 붙으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그때까지만 해도 약간 통용되던 때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 중에 몇 친구들이 좀 무리하게 제가 봐도 뭐 상가 2개 빡, 개포 지금 이번에 다 지어진 거 있잖아요. 1단지 빡 2개. 거기 딱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뒤부터 꺾였잖아요. 8년부터. 그럼 제가 쉬어볼게요. 8, 9, 10, 11, 12, 13, 14. 7년. 7년 동안 제가 그 친구들 술 받아주고 이렇게 동료하느라고 시간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2014년 말 돼서야 그 본전 가격이 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7년을 고생한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 사례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물론 우리가 경제 자본주의다 보니까 M2가 늘어나는 만큼 부동산 가격도 늘어나고 물가가 상승하는 건 다 이해해요. 과도할 때는 주식으로 말하면 꼭대기잖아요. 꼭지점. 맞습니다. 그걸 비싸게 사면 당연히 손해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럼요. 부동산은 똑같아요. 시간의 텀만 길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실 게 지금은 약간 그런 꼭지점이잖아요. 누가 봐도 다 꼭지점이라 그랬고 뭐 대통령도 이 꼭지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집값 잡겠다고 국민들이 뽑아준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아직 안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강남 부패 그 친구들이 어떤 상황이었냐. 그 개포주공 2개 한 친구가 원래 있던 거 털어가지고 이자 내느라 정신없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맞아요. 7년, 8년, 2018년도에 팔았거든요. 막 오를 때 겁나 이렇게 질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때 판 것도 실수죠. 19, 20 됐을 때 이거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강남 부패라는 거는 일반 아파트하고 다른 것처럼 포장이 되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강남에서도 피해본 분도 꽤 많다. 그 시간 조절을 잘 하셔야지 사이클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니까 지금이 이제 우리 표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 부패는 이미 예전에 망가졌었고 기억나시지만 2011년도에는 강남의 미분양 천지였잖아요. 그런 사실들을 우리 2030분들이 아신다라면 이게 빨리 좀 안정적으로 균형적으로 갈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강남 불패 어떻게 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제 강남 불패에 대한 거를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강남 불패라고 하면 강남 집값은 절대 안 떨어져. 이거를 강남 불패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정의하는 강남 불패는 뭐냐? 강남의 집값이 대한민국 서울에서 가장 비싸다. 이거의 불패인 거죠. 가장 비싼 지역이다. 이거에 대한 불패는 저도 인정. 하지만 강남이라고 안 떨어지냐? 이것도 제가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통계에 보시면 이제 최대 가격 하락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난 몇십 년 동안 최대 가격이 가장 많이 떨어진 지역이 어디냐를 볼 수 있는데 서울을 제가 지정을 해놨고요. 자, 지난 20년 동안 서울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지역이 어디예요? 강남. 1등이 강남구입니다. 강남 불패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번 시장, 이번 사이클에서는 강남이 덜 떨어졌습니다. 자, 여기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냐? 바로 정부 정책 때문에 그래요. 자, 과거에 이제 금융위기 시작되기 전에는 이미 강남이 2007년부터 하락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대출 이게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하필이면 코로나 이 정점의 시기에 2020년과 21년에 15억 이상짜리 아파트는 전부 다 현금으로만 사게 했죠. 자, 그래서 최근에 부동산 하락을 불러온 가장 큰 이유는 급격한 금리 상승이거든요. 초저금리에서. 근데 10억 이상 아파트가 많은 강남 서초 송파는 여기로부터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 현찰로만 샀으니까 금리 인상에 피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덜 떨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이번 2차 하락에서는 저는 다를 거라고 봐요. 이미 데이터를 봐도 지금 가장 크게 떨어지고 있는 지역들이 또 고가 아파트 지역이거든요, 최근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강남 불패인지 아닌지는 저는 1년 안에 데이터가 다 보여줄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강남 불패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뭐 강남의 아파트가 비싸기 때문에 불패다라고 아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요즘은 이제 어떤 핑계를 대고 있냐면 특히 그 언론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회복력이 가장 빠르다. 그래서 불패다. 이제 아주 핑계를 갖다 대는 거죠, 이제. 여러 가지를 갖다, 그때마다 다 또 핑계를 만들어내는데, 교수님 말씀하시고,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의 은마 아파트도 45% 부러진 가격으로 몇 년을 지내온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 보면, 고가에 사서 반토막이 났을 경우, 이거를 7, 8년, 8, 9년, 10년을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사세요. 그거 아니면 사지 마세요. 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걸 일러주는 이유는 피해보지 말라고 일러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말을 믿지 않고 그냥 냅다 질러가지고 몇 년 동안 이자 내다가 결국 그 이자 못 내서 경매로 넘어가는 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남 불패라는 것은 이번 하락기에는 통용되지 않는 단어다. 그 얘기도 하나 드릴게요. 9월 달부터요. 강남 경매가 급증을 하는 거예요. 자, 경매 지표를 좀 유심히 보는데 그것도 막 핵심 아파트들이. 그러면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럼요. 전혀 이거는 강남 불패라는 단어는 그냥 시장주의자들이 만든 그냥 마케팅용의 단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엊그저께요. 제가 아는 분이 커피를 한잔 하자고 그래서 저희 집 앞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왜 찾아왔나라고 봤더니 타워팰리스의 2개 호가 경매로 나와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한번 유찰됐어요. 그러니까 저보고 다음엔 유찰이 안 될 것 같은데 입찰을 들어가야 되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유찰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이거 왜 유찰되지 않냐고 얘기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금리 안 떨어지고 그거 말고도 또 다른 경매가 나올 집들이 있다. 나오면서 2차까지 안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했어요. 그러니까 경매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뭐 고가의 아파트들도 경매가 나오기 때문에 강남 불패는 사실 이제는 끝났다.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공매 있잖아요, 공매. 그러니까 공매는 이렇게 세금을 못 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강남 아파트들이 또 공매로도 또 나와요. 이건 또 뉴스에 안 나와요.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요즘 그렇습니다. 요즘 상황이 이래요. 그러니까 조심하시라고. 요거 이어서 제가 덧붙일게요. 왜냐면 확실하게 알려줘야 되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그 법인으로 갖고 있던 집들이 나오는 거예요. 회사가 망가지거나 또 이자를 못 내거나 해서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세금 못 내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집들이 강남에 많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접대용 공간이 많았어요. 접대용 공간이라는 것은 이제 밤에 코로나 시절에도 그랬고 밤에 술집 문 닫으면 글로 모여. 그러면 글로 또 개떼처럼 모입니다. 제가 그 눈으로 다 봤기 때문에 압니다. 이 방송을 보면서 그때 제가 그 개떼처럼 움직이는 걸 본 사람들은 저한테 태클을 못 걸어요. 왜냐면 태클 걸었다가 표현과 더 세게 얘기할까봐. 그런 집들이 공매로 나오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 상태에서 샀는데 집값이 더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부부싸움 나요. 100% 납니다. 굳이 이렇게 사가지고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자, 금리가 내려갈지 안 내려갈지 모르죠. 근데 내려간다라고 해서 다시 이 고평가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올라간다? 이런 위험한 전망 정말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뛰면 난 또 못 사는 거 아니냐? 죄송하지만 24년도에 집값 그렇게 미친 듯이 폭등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 미쳤었습니다. 또 미칠 수는 없거든요. 안녕하세요. 30대 8급 공무원 부부입니다. 아이 2명을 키우고 있고요. 대출 안 끼고 3억 전세 살고 있습니다. 이거 다행이네요. 그죠? 대출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 자본 3억에 대출 6억을 해서 10억이 안 되는 서울 구축 20평대를 아파트를 계약해도 될까요? 이런 질문이 왔는데요. 올해부터는 신생아 특례 DSR 규제도 안 받는다고 해서 이자도 1, 2%, 이게 아마 1.6% 정도 될 겁니다. 그게 최저죠. 1.6%. 그렇죠. 그 정도 선에서 대출을 해준다고 하니까 고민 중입니다라는 건데, 자, 요거는 약간 그 삼촌 마인드로 저희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분도 삼촌. 네네. 한 삼촌. 네, 저는 이분한테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 무리할 때가 아닌 것 같다. 본인의 소득을 좀 챙겨봐야겠다. 왜냐면 이게 8급 공무원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8급 공무원이시면 연봉이 뻔하잖아요. 그럼 여기 6억 대출 받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6억이면 신생아론에 만약에 해당되셔가지고 6억을 받으면 아마 2%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럼 2%면은 2, 60이 120만 원,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2023년도 기준으로 대한민국 법원에서 최저 생계비를 도출해 놨어요. 그게 2인 가구는 206만 원이고요. 3인 가구는 268만 원이에요. 최저 생계비가. 그러면 애기들이 있다라면 학원비가 나가니까 더 쓰이겠죠?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8급이잖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아시겠지만 연봉 한 7천 정도 되면 실수령액이 제가 계산할 때 468만 원 나와요. 그러면 120만 원 빼면은 368만 원이잖아요. 7천일 때 얘기해요. 그럼 네. 8급 공무원이신데 7천일까요?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5천 잡고 가야겠죠? 대충? 5천 잡으면은 100 정도 빠져요. 그러면 딱 최저생계비 수준이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애기들이 있다 그러면은 두 명이 물론 신생아니까 네. 애기 육아비를 나라에서 지원해주면 돈이 안 들어가겠지만 안 지원해주면 그래도 5, 60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약간 빠꾸 나는 거죠. 네. 그러면 굳이 이렇게 사가지고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이 상태에서 샀는데 집값이 더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부부싸움 나요 이제 100% 납니다. 근데 내려갔다 무리 안 하고 샀는데 네. 그럼 그때 가서 사시면 어떻게 돼요? 편안하죠. 중요한 건 이분이 그럼 그때 가서 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대부분이 똑같은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리해서 다 연구를 하면 또 잠깐 반짝이겠지만 그럼요. 결국은 지치겠죠? 맞아요. 근데 이분들이 만약에 우리 이런 이 TV나 이런 걸 보시고서 아, 무리할 타임이 아니구나. 네. 파도가 치고 있구나. 네. 좀 기다리자. 그럼 다 같이 하는 사람 어떻게 돼요? 조금 다 내려오잖아요. 맞아요. 그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가격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분은 좀 심사숙고 하시고 네. 조금 오버페이스 하시면은 머리 아프고 매일 저녁마다 가계부 체크하고 이런 것보다는 아, 내가 안 사면 다른 사람도 안 사겠구나. 네. 어떤 이런 스마트한 생각을 한번 가지시는 게 필요한 것이라고 특히 결정적으로 5년 뒤에는 이게 1, 2%는 5년 고정금리지만 5년 뒤에는 변동금리로 적용이 돼요.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아슬아슬하지만 네. 5년 뒤에 만약에 2%딱 뛰면 바로 박살납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좀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영끌 무리하시지 말고 조금 한 템포 죽이신 다음에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 네. 아주 그 냉철하게 진단을 해주신 거예요. 제가 거기다 살짝 더 얹자면 지금 이분들의 문자로만 본다면 8급 공무원 부부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두 분이 둘 다 8급 공무원인지가 대한 궁금증이 좀 있고 맞아요. 아이 2명 키우는 건 아까 그 계산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깔끔하게 끝난 것 같고 만약에 8급 공무원 둘이 똑같이 부부가 공무원분들이라면 어느 한쪽에 돈을 가지고 집값에 대한 부담을 하고 한쪽으로 생활비를 쓴다는 개념으로 아마 하실 것 같은데 이분들이 지금 이 갈등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왜? 주변에서 24년 중반기 지나면 금리가 내려가면서 집값은 다시 뛴다 라고 바람 잡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진짜 뛰면 난 또 못 사는 거 아니냐 라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머니인사이드의 구독자 수가 한 100만 되지 않습니까? 네. 머니인사이드만 통해서 보지 마시고 한문도 TV 가서 보시고 표영호 TV 가서 보시고 김기훈 TV 가서 데이터 보시고 그러면 요런 그 언론 플레이나 이런 거에 안 넘어갑니다. 유튜브의 가장 큰 단점이 뭐가 있냐면 오정보를 너무 쉽게 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저희 세 명은 어떤 이해관계가 없는 부동산에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장 솔직한 말씀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방송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면 이제 약간 1, 2%, 2%의 대출 정도로 해줄 것이면 5년 뒤에는 이 금리가 또 만약에 안 내려가고 좀 더 위에 머물러 있으면 이거 큰일 난다 말씀하셨잖아요. 큰일 나죠. 그때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정집을 사고 싶다면 지금 아이 2명인데 그때 가서 하나 더 나면 5년 또 연장해 줍니다. 그건 힘들지 않겠습니까? 3명까지는. 제가 왜냐면 근데 이 얘기 드릴게요. 제가 중학교 우리 애기들이 3학년 때인데 우리 큰 애가 3학년 때 작은 애가 중1 때인데요. 갑자기 차를 타고 가는데 심각한 얼굴을 하더니 아 지금도 웃음이 나오는데 저보고 아빠 그러더니 아, 왜? 그러니까 아빠 저 현금 얼마나 했어?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뜬금없이. 아이가? 네네. 중학생 애가 딸아이가 그래서 좀 왜? 그랬더니 너무 심각한 거예요. 얘기해봐. 그랬더니 아니 얼마 있냐고 자꾸 물어봐요. 그래서 아, 얘기를 해주지.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학교에서 얼마 전에 배웠는데 아이 하나 키우는데 대한민국에서 현재 시점에서 2억 5천. 물가가 올라가면 3억이라는 계산을 칠판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배우고 이동이 있냐 나더니 없냐. 3, 4일을 고민하다가 이게 묻는 거예요. 그 반은 웃기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그래서 아, 그 돈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안 돌아하더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건 뭐냐. 그 아이 둘이면 5억은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요 얘기를 제가 좀 변동금리가 됐다 했을 때 차후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길게 보셔야 되잖아요. 집을 사실 때는 길게 아이 지금 나신다 그러니까 무조건 난다고 안 되지. 물론 이건 가능하겠죠. 만약에 한 10년 뒤에 5년 뒤에 나라에서 하나 아기를 더 낳으면 교육비 면제 이러면 이제 가면 되겠죠.
그래서 뭐 그런 얘기 좀 드려봤습니다. 아 근데 교수님 그 자녀분들이 되게 대견하네요. 왜냐면 사실 그런 생각들 교육을 했다는 그 학교에서도 살아있는 교육을 하신 선생님들이에요. 왜냐면 그런 경제 개념 없이 맨날 그 묻고 답하는 사지선다형 문제 찍는 것만 가르치면 그런 질문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뭐 요즘 아이들이 다 그 생각 할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저한테 3일 고민해서 얘기했다니까 얘기 못하는 친구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애기들한테 이런 부분은 조금 소통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이 서울 영끌하시려는 이 신혼부부, 젊은 부부, 신혼부부가 아니라 젊은 부부, 공무원 부부분들에게 이 말을 드리고 싶어요. 죄송하지만 24년도에 집값 그렇게 20년, 19년, 21년 뭐 이때처럼 미친 듯이 폭등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 미쳤었습니다. 또 미칠 수는 없거든요. 그때는 국민 전체가 집값에 대한 최면에 걸렸던 시기라고 저는 봐요. 네, 맞아요. 그때는 표용호 TV도 없었고 한문도 TV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진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거 보라고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 동안 집값이 이렇게 횡보, 하락 횡보 이렇게 가는 동안 차라리 이자 물돈으로 저축을 해서 금융 체력을 길러놓으면 교수님 말씀하시고 데이터가 말하는 것처럼 좀 더 좋은 조건에 집을 살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온다. 지금 6억 대출은 이건 무리다. 무리죠. 어떻게 보세요? 자, 일단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이제 이야기 중에 이렇게 지금 전망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 금리 이제 내려갈 거야. 그리고 금리가 내려가면은 이자 부담이 줄어드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거야. 라고 전망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있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분들을 제가 팩트 체크 제가 해드릴게요. 아, 이 김기현을 뺄 수가 없구나. 나 김기현 빼려고 그랬거든. 어? 아유, 근데 뺄 수가 없네. 정확하게 딱. 다시 들어가나요, 지금? 아니, 네. 야, 괜찮네. 네, 자, 먼저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요 빨간색 선이 있죠. 네. 요게 주택담보대출 금리예요. 자, 그러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언제 고점을 찍었냐? 2008년 10월 달에 고점 찍었습니다. 금리가 딱 터질 때. 리먼 터졌을 때. 네. 그리고 금리가 잠깐 오를 때도 있었지만 대세적으로 어때요? 계속 내렸죠. 자, 그러면 소위 일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금리 인하는 부동산 시장이 호재고 그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올라갈 거다라고 전망하는 게 맞아야 되는데 2008년부터 2013년까지는 어떻게 됐죠? 집값이 하락했죠. 집값이 하락했죠. 그때 은마 아파트가 45% 부러져가지고 몇 년 갔다니까요. 자, 보세요. 이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얼마였냐? 8%였어요. 금리가 터지기 전에. 근데 2013년 연말에 얼마냐? 4%가 안 됐습니다. 반토막이 넘게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안 올랐다. 집값이 계속 대세하락을 했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금리가 내려갈지 안 내려갈지 모르죠. 근데 내려간다고 해서 다시 이 고평가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올라간다? 이거는요, 그냥 수많은 부동산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 가지고 지금 전망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이런 위험한 전망 정말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얘기 들으시더라도 지금 데이터가 다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절대로 믿지 마시고. 그래서 금리 하락에 대한 이런 잘못된 인식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팩트체크 한번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네. 이 신생아 특례 대출은 저는 기본적으로 너무 좋은 정책이라고 봐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2030 세대들한테는. 자, 그런데 이제 뭐가 있냐. 이거를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금액 계산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 대비해서 대략 최대한 3% 정도 혜택이 있어요. 그리고 최대 5억 정도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러면 1년에 최대 한 2천만 원 가까이 혜택을 받습니다. 그럼 5년이면은 1억이에요. 자, 그러면 1억 정도의 이자 절감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조금만 기다리면은 이 1억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겁니다. 빠르면 올해 가을 연말에도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특례 정책까지 같이 들어가면은 꼭 먹고 알 먹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좋은 정책이고, 하지만 이 카드를 이런 상반기가 아니라 조금 더 늦게 쓰면 저는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사실 제가 뭐 정책을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크게 없지만 이게 왜 이런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서 빨리 집을 사야 되느냐, 6억의 대출을 받아서라도 사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게 집값이 약간 하향 안정화로 가고 있는데 정책이 다시 부추긴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요. 솔직히. 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광진구에서 아파트 분양을 하는데 평당 1억 1,565만 원에 분양을 해요. 그래서 32평 아파트 정도가 44억에 분양한단 말이에요. 원래 여기가 분양가 상한제를 풀어주지 않았다면 작은 평형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어서 분양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오히려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그 지역을 풀어주니까 시행사 입장에서는 와 이거 왜 횡재인가 그렇죠. 해서 자기들 딴에 하이엔드로 최고급의 커뮤니티를 자랑하면서 엄청나게 비싸게 분양을 했는데 제가 땅값하고 공사비하고 다 계산해 봤더니 정확하게 집을 다 판매했을 때 걷어들이는 수입이 땅값 공사비 다 이자 비용 다 하는 것보다 1배, 2배가 더 높아요. 그럼 얼마나 많은 이익을 거기다 주면서 사실 지금 이분들이 6억 대출 받는다는 생각을 하기 전에 규제책이 좀 더 오래 간다면 오히려 대출의 양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5억, 6억 대출 받을 돈을 차라리 한 3억만 대출 받고도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분들도 배운 만큼 배운 분들인데 지금 이 고민한다는 얘기는 주변에서 바람 잡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규제책이 계속 풀려가면서 집값을 떠받치고 있다는 거. 집값을 물론 폭락하면 나라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럴 수 있는데 좀 심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집값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뭐 제 얘기 뭐 이상이 있는 건 아니죠? 너무 정확하게 말씀 주셔가지고 완벽하게 말씀 주셨고요. 그건 뭐 저뿐이 아니라 국민들도 다 알고 계시고 좀 과도한 부동산 버블은 그 얘기가 조금 외람되지만 11월에 그 국제결제은행 사무총장 왔잖아요. 그분이 와서 그 보고서 관담회가 있는데 언론에서 100% 그걸 오픈을 안 했는데 요점은 그거예요. 집값 낮춰라예요. 그렇죠. 네. 안 낮추면 문제가 생긴다는 게 요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이복형 금감원장이 바로 얘기하잖아요. 한계 기업은 저거하다 뭐 알아서 책임져라 이러더니 태양 터졌잖아요.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실 게 뭐냐면 정부도 지금 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과도한 분양 가격이나 주택 가격은 경제 전체에 문제가 있다는 걸 다 알아요, 이제. 그럼요. 그러면 이제는 내려가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가야 국가에도 도움이 되고 또 희망을 갖고 집을 편하게 사고 경기도 살고 이 선순환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살을 못했건 이 얘기밖에 없어요. 국제은행의 사무총장도 집값을 낮춰라 하고 표 대표님도 낮춰라 하고 저도 동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저희들이 어떤 말씀 주신 대로 어떤 이권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국가 같이 하는 국민들을 볼 때 이거는 국가 경제에 도움이 안 되겠다는 지금까지 배운 거는 판단이 나왔고 근데 국제도 그래 대표님도 그래 그러면 이렇게 다수가 이렇게 모든 생각이 같아지면 그게 뭐냐면 로버트 루카스의 합리적 기대 가설이거든요. 그 이분도 그거잖아요. 왜 고민하겠어요? 이걸 사야 되나? 그전 같으면 무조건 사야 되는 건데 고민하는 이유는 뭐야? 이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까 저는 하여간 표영호 대표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더 긴 호흡으로 심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오르면 얼마나 오르겠어요, 이제. 지금 90% 회복됐잖아요. 또 올라가면 옛날처럼 또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뻔하잖아요. 올라갈 건 요만큼인데 조정될 건 만약에 갭이 크다 그러면 기다리는 게 현명한 거 아닐까요? 뭐 저는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신생아 특례도 있지만 또 뭐 어떤 문제가 있냐면 2월 달부터는요, 2월 말부터는 뭐가 적용이 되냐? 스트레스 DSR이라는 게 적용이 돼요. 이게 가산금리 더하죠. 1% 더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대출 한도가 많이 줄어들거든요. 얼만큼 줄어드냐? 연봉 가까이 줄어듭니다. 연봉이 1억이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거고. 그래서 2030을 위해서는 특별하게 이런 특례를 하지만 전반적인 대출 시장의 상황이 좋지가 못한 거예요, 지금.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부채 문제 때문에 기업이나 지금 가게가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대출에 대한 이런 스트레스 DSR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뭐 영끌에서 내 집 마련을 한다? 이거는 정말 좋은 시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매물이 넘친대잖아요. 지금 안 매물이 팔리잖아요, 넘쳐요. 서울에. 안 팔리죠. 거래가 그러면 거의 얘기 없잖아요. 된 거 아닌가요? 맞아요. 배추가 넘쳐나는데 네. 배추를 굳이 비싸게 살 필요가 있나요? 그렇죠. 조금만 기다리면 땡 처리할 수 있고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선생님 김장철에 네네. 배추 넘치잖아요. 맞아요. 안 사고 주워 와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강원도 고냉지 배추 담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배추가 대박이 났대. 맞아요. 그러면 올해 너더라도 다 배추를 심어. 그러면 배추가 너무 많으니까 뽑아가지고 버리거든요. 그러면 가서 그냥 주워오면 되는 거예요. 지금 집도 그런 게 아닌가. 저는 사실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한데 19년, 20년, 21년에 시행사, 시공사들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습니다. 그분들 돈 버는 사이에 국민들은 그분들 돈 버는 만큼 대출 받아서 집 사느라고 이자 내느라고 지금 뼈 빠지게 경기가 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의식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건 좀 생각해야 된다. 왜냐면 교수님 제가요 어제 사우나를 갔는데 거기 어떤 한 60, 한 7, 8세 되신 분이 남자분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옆에 있는 분에게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20대인데 한남동에 130억 주고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는데 20대가요? 더일. 도와준 거지. 뭘 20대 가요 하고 물어봐. 그래서 이제 130억이 됐는데 그게 300억이라는 거야 지금. 그러면서 그 300억짜리를 지금 팔고 저쪽에
300억짜리를 딴 데 또 산다는 거야. 왜 샀냐고 옆에 있는 사람이 물어보니까 그분이 뭐라고 답하냐면 그게 500억 가거든.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 이렇게 보고 정말 한심했어요. 왜냐면 그분의 아들이 130억에 사서 300억에 파는 동안 다른 사람 다 죽어요. 그럼 그분 아들만 살아있거든요. 그분 아들만 대한민국에 살아있으면 그 아들 외로워서 못 살아요. 그 아들도 죽어요. 이게 경제 논리 아닙니까? 그걸 좀 전문적으로 풀어주시죠. 우리 저 초등학교 때 지우개 놀이라고 있잖아요. 하다가 지우개 누가 다 따잖아요. 네. 다 땄어요. 애들이 다 잃었어. 그 다음에 지우개 놀이를 하려고 그러는데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지. 그거 얘가 다시 줘요. 예, 맞아. 그때 받아요. 그러면 되죠. 아, 진짜 그래요. 중고등학교 때 그랬어요. 이게 올해 이 경험에 의한 연륜이 우리가 아니, 한문호 교수님이 이렇게 뭔가 비유를 너무 이렇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비유 대장쟁이. 아, 비유. 자, 오늘 저희가 이 시청자분의 사연을 가지고 이 의견을 드렸는데 요걸 또 대비해서 다른 쪽을 생각하시면 또 똑같이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사연이 와 있는데요. 집 사면 바보인 시대라는 제목으로 익명의 시청자 의견을 주셨어요. 공급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은데 절대적인 상급지 물량은 계속 늘어날 겁니다. 재건축 재개발이 많이 돼서 잠실, 반포, 둔촌주공, 헬리오시티만 봐도 상급지에 큰 물량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당분간은 정말 집 사면 바보인 시대가 올 겁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분의 의견이 제가 볼 땐 자세히 뜯어보니까 앞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뒤에는 또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집 사면 바보인 시대가 올 겁니다라는 결론을 낸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아, 이제 이거를 전부 다 데이터로 볼 수가 있잖아요. 입주 물량 데이터를. 바본지 아닌지도? 네. 근데 일단 이분이 말이 제가 보기엔 좀 맞지가 않는 게 일단 서울의 입주 물량을 보시면 요게 이제 시 군구별로 입주 물량이에요. 그래서 초록색이 지날수록 입주 물량이 없는 거고 빨간색이 지날수록 입주 물량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절대적인 상급지 물량은 계속 늘어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절대적인 상급지가 서초, 강남, 송파구인데 다 초록색이죠. 이게 지금 재개발, 재건축까지 다 포함한 거거든요. 거의 없어요. 어디에 있냐? 강동구에 좀 있습니다. 강동구. 근데 여기 빼놓고는 사실 상급지의 입주 물량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분이 물어보신 건 전제 조건이 지금 좀 잘못됐다. 근데 결론은 잘 맞췄어요. 일단 집 사면 바보인 시대다. 이거는 그러니까 기승전은 좀 이상한데 일단 결론은 맞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분은 단편적으로 근데 일단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냐면 대표님이 다 정확하게 말씀 주셨고요. 구마다 약간 차별성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둔촌주공의 위력을 2030 세대들이 이제 처음 겪는 거예요. 헬리오시티 입주할 때 기억나실 거예요. 2019년도. 네. 그때 역전세 다 터졌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잘 모르시면 그때 그 입주하시는 분들 고생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요번에 더 많잖아요. 12,000개. 그 와중에 아시겠지만 최근에 프레지던스 그 개포동에 그게 한 3,000 몇백 개 들어왔잖아요. 네. 그거 아직도 2,000개가 매물로 나와 있고요. 현재도. 그리고 원밸류 그리고 DH 퍼스트 하이파크가 지금 6,700개 나왔는데 입주 승인이 그 준공이 안 떨어져가지고 약간 매매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게 또 전세 물량으로 돌아요. 거기 가보시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물량이 몇천 개가 좀 남아있어요 또. 근데 이제 1년 뒤잖아요. 이제 바로 1년도 안 남았죠. 올해 12월이나 내년 1월 초에 둔촌중이 12,000개 터지잖아요. 그때 저쪽 강북 쪽에도 한 3,000개가 같이 나와요. 15,000개가 한두 달 사이에 나오는 게 대한민국에 손에 꼽는 일이거든요. 그때 아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연말에 아마 상상지도 못하는 시장 상황이 펼쳐질 거다. 헬리오시티 때 역전세 있잖아요. 이것보다 더 큰 그럼요. 맞아요. 쓰나미는 아니고 뭐라 그럴까요? 이게 뭐지? 이런 시장이 와? 이런 거를 우리 2030들은 처음 겪으실 거고, 저는 2008년도, 9년도에 리센치라고 그러죠? 네. 엘리트. 맞아요. 거기 들어올 때 집이 남아 돌아가지고, 맞아요. 세워라, 내워라 가도 안 오르고 뭐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나면 나아지지만, 중요한 건 그 시기를 어떻게 버티냐인데, 지금 집 사면 바보인 시대가 영원히는 아니고, 올 연말 내년 초 이때까지 지금부터는 약간은 바보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집은 사야 된다고 보는 사람인데 지금은 때가 아니다. 우리가 맞습니다. 사실 집을 안 사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는 내 집 마련은 누구에게나 꿈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민족 자체가 문간방에 살고 남의 집 땅에 농사 짓는 일들이 많이 있어서 내 집 갖고 내 땅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좀 간절한 게 우리 민족이 좀 특히 강한데 집 사면 바보는 아니고요. 지금은 바보인 시대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또 우리가 데이터를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표 대표님의 의견에 대해서 제가 컨텐츠는 안 맞게 반론을 한번 제기해 볼게요. 그냥 웃자고 하는 입니다.
뭐냐면 해외 명확한 거 우리가 받아들일 건 아닌데요. 네. 렌트비 있잖아요. 아, 예. 월세 대비 주택 가격 네. 이런 데이터가 미국에서 많이 써요. NAR에서 많이 쓰는 대표님 아실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예를 들어 25배, 1년치의 임대료가 네. 집값이 25배예요. 그거에. 그러면 25년이라는 수치가 나오잖아요. 네. 그럼 25년을 렌트비를 썼을 때 네. 이 주택 가격에 소모되는 이런 걸 계산하는 수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한 20이 넘으면 네. 그러면 나머지 집을 샀으면 대출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무리해서 이런 것보다 지금 뭐 다른 뭐 주식이나 원자재 상승하는 어떤 갭이 있잖아요. 캡레이트가. 그 자본 환원율을 활용해 가지고 20배, 25배가 넘으면 렌트를 사는 게 더 효율성이 뛰어나다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 이걸 안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죠. 집이 25억이에요. 20억 대출받아서 들어갔어. 네. 만약에 집값이 안 뛰면 박살이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렌트를 살았다. 네. 나머지 자금을 음. 자산 증식할 수 있는 기회. 이걸 비교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 데이터를 오픈 안 하고 있고 네. 미국은 계속 해오고 있어요. 몇십 년 전부터. 네. 그 요걸 뭐 뜸대시장으로 잠깐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바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지금 머릿속에 네, 그게 들었습니다. 뭐냐면 그 실제로 그게 사례가 있어요. 네. 제 아는 변호사가 2년 전 얘기입니다. 네. 강남에 사셨는데 젊은 분이에요. 부부인데 둘 다 변호사야. 아. 근데 집을 딱 판 거예요. 갑자기 아니 왜 집값 잘하는데 그리고 월세를 가는 거예요. 네. 그분은 벌써 이걸 아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자금 유동성을 가지고 있고 네. 빠지면 다시 살 때 갭이 얼마나 수익이 나는지를 알잖아요. 네. 우리는 이걸 한번 생각해볼 가치는 있다라고 그럼요. 제가 다른 의견을 좀 말씀드려봅니다. 다른 의견인데 제가 듣기에는 같은 의견이거든요. 그럼요. 왜냐면 네. 미국의 진로우 렌트 지수 같은 경우 보면 그런 데이터들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보통 월세를 비싸게 사는 사람들은 그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에요. 세금 털려고 주로 그렇죠. 비싼 집에 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미국에는 그런 데이터가 있고 우리는 그런 데이터를 아직 쓰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대다수가 지금 전세나 또는 집을 살 때도 대출을 많이 껴서 사기 때문에 여윳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월세를 사는 경우는 흔치 않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여윳돈을 가지고 있다가 새로운 부동산이 나타나면 기회가 오면 그때 그걸 사야지라는 분들도 있지만 극소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무튼 지금은 이제 집은 사야 됩니다. 집은 사야 된다. 그다음에 요즘은 아니다. 그렇죠. 명확하죠. 정확합니다. 청약 경쟁률이 100대 1로 완판을 했어요. 그런데 절반 정도가 계약을 포기했어요. 심리적으로 겁나는 거죠. 24평 기준으로 9억 1천 정도 합니다. 주변에 이제 아파트 평균이 얼마냐면 7억 2천 정도 해요. 결론은 가격이 너무 높다? 집값이 내려와 줘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PF 받치고 있으니까 이게 쉽게 못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버티다가 올해 말쯤에 뭐 터지고 나면 심리가 어떻게 돼요? 아 이거 더 내려가겠네? 이런 시장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건 저는 거의 99% 거의 100% 동감합니다. 동의하고 자, 오늘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저희가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동대문구에 한 뭐 아파트 있어요. 그 답심리 쪽에. 네. 이 아파트가 청약 경쟁률이 100대 1로 완판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계약 직전에 당첨자들의 한두 명도 아닌 절반 정도가 계약을 포기했어요. 자, 이렇게 계약을 포기했는데 이런 상황이 왜 생긴다고 보십니까? 자기가 집이 필요해서 샀다라면 포기할 일이 없겠죠? 그 얘기는 거꾸로 말씀드리면 겉으로는 실수요자지만 사실은 투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하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 아셨던 실거주문 폐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결정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지금 둔촌중도 제가 한번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10억짜리 분양가면 계약금 1억이거든요. 1억 넣고 9억을 중도금 대출 받아가지고 계산을 딱 해보면 입주 때까지 총 들어가는 비용이 한 4, 5천 정도 돼요. 그러면 10억에 분양받았는데 12억이 됐다. 그러면 분양권 전매가 되니까 12억에 팔면 5천 들어가고 1억 5천 벌었잖아요. 수익률이 150%잖아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막 젊은 2030들한테 이게 퍼졌어요. 계산기 두드리고 바로 부동산 카페 뜬 거죠. 이건 무조건 배팅해야 된다 이렇게. 그렇지. 투기 게임처럼. 그래가지고 다들 붙은 거예요. 붙었는데 실거주 폐지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느낌상 시장이 앞으로 더 펌핑하기에는 약하다는 판단이 들 거고 물론 이 지역은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죠. 분양가 상한제 이런 거 막 적용되고 분위기가 어때요?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특례보금자 이런 거 끝나고 나니까 시장이 또 꺾여. 근데 분양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여기 대부분의 반인 분들이 뭐냐면요. 나는 맨날 해도 안 되는데 이럴 때 되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냥 넘어오는 사람 진짜 많거든요. 네. 이럴 때 되면 덜컥. 네, 재당첨 제한 금지를 또 풀어줬잖아요. 네. 덜컥 그냥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가시효가 너무 많았다. 실수요자들은 이 분양가가 좀 부담스럽다라고 느꼈을 거고, 실제로 그 동대문 그 지역이 맛이지만 다 좋은데 교통이나 이런 거 좋은데 교육이 약간 좀 떨어지니까 시세랑 비교하다 보면은 약간 고분양가라는 판단들을 다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결과가 이렇게 나왔고, 근데 또 줍줍 들어갈 텐데 그것도 그렇게 힘을 못 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진짜 필요하신 분들만 계약을 한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 교수님 살짝 언급을 해드렸는데 네. 그 재당첨에 제한이 없이 이제 이게 누구나 이거 신청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단 넣어놓고 내가 되나 안 되나 실험을 해보는 분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일단 오게 만들어 놓으면 청약 경쟁률이 100대 1이다. 그럼 와, 이거 정말 대박이구나 하고 계약률을 높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할 수 있고 더 관심을 갖게 하면서 어쩌다가 당첨되신 분들, 실수로 당첨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분들도 야, 이거 이 정도면 내가 이거 본계약을 해야 되네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려고 이런 게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보니까 감당 못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결정적으로 실거주 의무 뭐 이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 태영도 한번 한 것 같아요. 태영이 막 분위기 안 좋은 게 뉴스에 막 나오니까 네. 잘 모르는 이용사원들은 이거 이러다가 뭐 잘못되는 거 아니야? 뭐 그냥 막연하게 공부를 안 했으니까 짓다가 많은 거 아니야부터 시작해서 그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긴 안전한 곳이 없지 않습니까? 불안불안하죠. 진짜 입주 못하는 곳도 요새 생기잖아요. 뭐 저기 강남도 그 들어가려다가 한 달 고생하다가 뒤쳐서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일들이 터지니까 다들 조심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사실 공사 못 들어가고 있는 곳이 뭐 한두 군데가 아니고 공사를 땅을 팠다가 중단되고, 멈추는 것도 그렇죠. 많이 있죠. 데이터로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데이터로 정확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청약에 들어가면 여기가 청약이 이제 완료된 곳이고, DL 건설에서 하는 이제 이 답심리 아르테폴의 이편한 세상이고요. 요거를 이제 보면은 24평 기준으로 이제 9억 1천 정도 합니다. 근데 주변에 이제 아파트 평균 24평이 얼마냐면 7억 2천 정도 해요. 이거가 비싼지 안 비싼지를 또 판단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이 주변에 오래된 아파트가 많은지 신축이 많은지를 또 데이터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빨간색이 지날수록 이제 오래된 아파트가 많은 건데 답심리동이 딱 여기 있어요. 근데 이 주변에 보니까 어때요? 아파트들이 색깔 빨간 걸로 봐서 전부 다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죠. 그리고 답심리 동반 봐도 평균 아파트 나이가 18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신축이 거의 없는 동네예요. 그렇다면 신축의 프리미엄까지 봤을 때는 뭐 주변 아파트 시세 대비해서 비싼 건 아닌데 많은 분들이 느끼기에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격대는 조금 아닌 걸로 좀 보여요. 거기다가 또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이제 실거주 의무 폐지나 이런 것도 당연히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 또 뭐가 있냐면은 작년 그나마 한 9월이나 10월까지는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근데 한 10월 중순 지나고 분위기가 또 안 좋아지니까 심리적으로 겁나는 거죠. 만약에 확실하게 분양가가 좀 정말 매력이 있게 아재 싸든가 아니면 시장이 좀 더 받쳐줬으면은 이거를 했을 텐데 두 가지 다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계약을 좀 포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뭐 19년, 20년, 21년에 참 많이 당해본 것 중에 제가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제 보통 그 아파트 가격이 분양하는 가격이 뭐 비싸다 안 비싸다를 평가할 때 인근 시세 대비를 많이 얘기합니다. 거의 다가 인근 시세 대비를 얘기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인근 시세도 저희가 이미 다 밝혔지 않습니까? 표용호 TV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 주변에 오래된 아파트들을 높은 가격으로 일단 매매 거래를 합니다. 그러면 멀쩡한 6억짜리 아파트가 갑자기 9억에 거래되고 막 10억에 거래되면 새로 분양하는 게 10억이면 싸게 느껴집니다. 그럼 그걸 또 미친 듯이 달려가서 득달같이 그걸 분양을 받는데 나중에 보면 그렇게 거래된 것들이 거래 취소가 돼요? 이런 경우들이 꽤 있었습니다. 네. 정확하십니다. 한참 이제 폭등기에 그런 일들이 좀 많았죠. 그리고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데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팩트는 아니고 그 건설사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양가를 높이면 좋잖아요. 네. 루머인데 직원들 한 20명 군대 모으듯이 자원자를 받습니다. 20명 딱 모으면 그분들이 이제 공격 그 지역에 사는 거죠. 막 사는 거야 그냥. 계약을 한 계약 치는 거야 그냥. 계약금 날릴 생각하고 계약금 뭐 10% 5%면 되잖아요. 10개 하면 집값이 어떻게 돼요? 팍 뛰잖아요. 그럼 좀 유지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분양가 심사 들어갈 때 분양가가 업이 되죠. 이런 작업을 한다는
설이 있다라고까지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교수님. 그건 교수님이 들으신 건 설이고 저희가 다 찾아내가지고 조사까지 했지 않습니까? 자, 이게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대로 집값을 한 3억, 4억 띄워놓잖아요. 그러면 분양가를 3억 정도 띄우잖아요. 그러면 300개 호실이 있는 뭐 오피스텔이랄지 아파트랄지의 분양가를 호당 3억만 더 받으면 900억이에요. 자, 계약금 10% 들여서 한 5, 6개로 뻥튀기 놓으면 끼케야 그거 10억입니다. 10억 투자해서 900억 버는 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미국에 하죠. 많이 당연히 빠질 것 하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그동안 했다가 걸렸어요. 걸렸어요? 걸렸어요. 근데 이게 걸려도 못 잡아내는 이유가 저는 이 회사랑 관련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면 실질적으로 못 잡아낼 수 있는 거죠. 이 주가 조작은 잡으면 바로 뭐예요? 구속이에요. 그런데 주식보다도 덩어리가 큰 부동산 호가 조작은 구속된 사례가 없다는 거예요. 요걸 이용하는 거예요. 이제 누가 조심해야 되냐? 우리 소비자들이 조심해야 되는데 갑자기 뭔가 아파트 값이나 오피스텔 가격이 뛰어서 거래되는 게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3개월 안에 그 안에 뭔가 분양하는 게 있으면 바로 그거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 정확하십니다. 역시.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뭐 와닿습니다. 아이, 그럼 제대로 너무 후벼파시는데요 지금. 솔직히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아마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분양 안 된 이유는 이제 심리적으로 아무튼 많이 그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됨으로 인해서 직접 찾아가 보니까 뭐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다 포함돼서 절반밖에 하지 않았나라고 보고요. 사실 집값을 움직이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집값을 움직이는 여러 가지 요인. 교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떤 게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칠까요? 일단 집값 수준이죠. 소득 대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9억이잖아요. 9억이면 보통 우리 저 가계복지 조사에서 나왔었잖아요. 대한민국 평균 개념에서 자산이 한 4억 한 9천 정도 된다고. 그러면 기본적인 거 빼고 현금 유동성 갖고 있는데 한 3억 정도라고 봐요. 그러면 6억 정도 대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계산 나온 거죠. 6억 받으면 이자 돈 딱 정해져 있는데 대한민국 서울시에 서울이니까 서울에 만약에 5대5로 해서 무주택자가 50%고 유주택자가 50%다 하면 나머지 50%는 소득 수준이 있잖아요. 그냥 평균적으로 보면. 그러면 이 얘기를 드리면 아시겠지만 서울에 7천만 원 이하의 소득자들이 70% 가까이 돼요. 그러면 보수적으로 잡으면 5천만 원 이하의 분들은 사실 집 사기 힘든 가격이거든요. 그 50%가 대부분이 그러면 이 집은 다 비싼 거예요. 네. 계산이 안 나오죠. 무리해서 연구를 들어가려다가 아까 계약 포기한 것처럼 결론은 가격이 너무 높다? 결국은 조정이 되는 시간이 계속 오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아까 우리 저 피용호 TV를 녹화를 하고 온 것 중에 제가 지금 자료를 찾고 있는데 서울에요. 집값이 완벽한 버블이고 호가 노름이다라는 여러 가지 증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울의 인구가 938만 명, 930만 명이 조금 98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백만장자라고 하면 순자산이 13억 정도. 순자산이 13억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일 것 같습니까? 서울 시내 9만 7천 명 정도. 10만 명이 안 되는 거죠. 1%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교수님 보세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서울의 아파트값 평균값이 11억 8천만 원입니다. 중위 그 평균 가격이. 이거 어느 데이터예요? 아니 서울시 인구 통계도 있고 백만장자 통계도 있고 23년 부자 동향 보고서를 썼는데 도시별로 백만장자의 숫자를 뽑아냈어요. 우리 서울은 9만 7천 명, 물론 한 10만 명 된다고 봐야 되겠죠. 자, 백만장자 이상이란 얘기는 13억 이상이니까 이 가운데는 분명히 뭐 100억, 1000억, 2000억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서울의 집값이 이렇게 비싸냐 이거예요. 그럼 뭐야? 이 백만장자에 든 이 사람이 한두 채 사는 걸로 서민들, 중산층이 영향받아서 무리를 한다는 거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PIR 지수를 따져보면 서울의 집값이 엄청나게 고가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왜 옛날에 뭐 쫓아가려다가 가랑이 찢어진다는 얘기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 그런 얘기 찢어지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런 상황에 우리가 여기 그 1% 정도에 맞출 게 아니라 평균치보다 살짝 높게 맞춘다고 해도 집값이 너무 과도하다라고 제가 이 데이터는요 리치고에는 안 나옵니다. 아, 맞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그럼 모든 지역이 다 있습니다. 내가 그냥 공부해서 알게 된 건데 어떻게 여기 다 있어? 한번 보여드리면 서울을 한번 보도록 한번 봐봐요. 하겠습니다. 예. 서울의 이제 그 PIR 데이터는 조금 이제 밑에 내려 보시면 여기 이제 보시면 소득 대비한 아파트 가격 있죠. 서울이 서울이 지금 몇 배냐면요, 21.8배입니다. 현재 수준이. 근데 역사적인 평균이 17배고요. 가장 낮았을 때 2012년, 13년에 12배가 안 됐어요. 이건 어떤 또 소득 데이터를 쓰냐에 조금 다른데 저희가 이제 집계한 걸로는 한
12배가 저점이었고 근데 지금은 22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봐도 소득 대비해서 저점 대비해서 거의 2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은 말이 안 되는 세상인 거죠. 자, 데이터의 오류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왜 집값을 놓고 따질 때 교수님 강남 3구, 강남 4구까지라고 얘기하고 뭐 이 한강변에 뭐 마포구, 뭐 용산구 뭐 많지 않습니까? 요런 데 집값은 더 많이 뛰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금관구, 노도강 요런 지역이 올랐긴 올랐지만 다른 지역만큼 오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평균을 내면 요런 숫자가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소비자들이 받는 데미지는 강남 4구에 대한 집값이나 한강변에 대한 집값에 대한 정보를 얻어서 데미지가 더 큰 겁니다. 심리적 데미지가. 그렇죠. 교수님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완전 동의합니다. 교수님 동의하니까 그냥 앞으로 쭉 가자. 이거 잘못된 거야, 그지? 그리고 그게 데이터로 다 있어요. 또 있어? 아니 왜냐면 지금 이제 이거는 시도만 한 거고 만약에 시군구나 아파트를 원하시면요 다 있어요 그게. 자 예를 들면 강남구를 보여드릴게요. 정말 이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강남의 소득 대비한 아파트 가격을 보세요. 오바된. 훨씬 더 높죠. 서울 평균보다. 지금 강남구 아파트는요 소득 대비해서 47배입니다. 47배. 50년 가까이를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강남 집 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얘기해 드릴게요. 50년 모아야 평생 내 소득을 다 모아야 사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3분의 1 내가 저축한다고 쳐요. 그럼 150년 걸려요. 맞아요. 그렇죠. 150년. 150년 되면 이 건물 3번 줘야 돼요. 이게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죠. 아, 우리 말이 안 되는 거 이거 녹화 계속 해야 되나 이거? 교수님 화나지 않으세요? 저는 뭐 이제 초월한 단계로 왔습니다. 더 이상 계속 하다가는 이제 건강에 문제가 생길까봐 좀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런 것들을 우리 저 시청자분들한테 최대한 대표님처럼 데이터도 알려주고 저도 생각을 알려드리고 표대민처럼 또 현장도 알려주고 뭐 이런 쪽에 좀 화를 좀 들내고 우리가 이걸 정하자. 우리 이제 교수님은 약간 이제 이 부동산을 보는 눈의 시각이 구름 위에 이렇게 있다고 치고 네. 우리는 구름 아래서 막 째려보고 있고 여기는 막 아주 알게 되는. 그래요. 같이 보는 거죠. 다 똑같죠. 다 할 수 없는데 다행히 이렇게 기가 막히게 또 현장 필드에 너무 능하시고 데이터에 능하시고 저는 그냥 이론하고 조금 붙여보고 그러니까 이게 합이 맞는 거 좋은 것 같습니다. 교수님 요즘에 가장 많은 질문 받는 것 중에 선생님 집을 언제 사면 돼요? 이런 질문 많이 받지 않으세요? 네. 저는 그러죠. 사고 싶을 때 사세요. 단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만 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교수님 존경합니다. 그것도 한 가지 더 합니다. 이왕이면 쌀 때 샀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예. 그럼 그 타이밍을 어떻게 잡을까를 또 물어보잖아요. 그게 언제예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저는 그렇게 하죠. 지금 거래량이 적어지니까 거래량이 적을 때 가격이 내려갑니다. 좀 지켜보셨다가 거래량이 막 늘어날 때 어떻게? 우리 평균이 있습니다. 서울은 뭐 월 아파트 거래량이 6천 건, 전국으로 보면 한 5만 건, 경기도 뭐 2만 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 라인에 다다를 때 그때 생각하시면 아주 적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는 이런 질문 오히려 안 하는 게 좋다? 좀 기다려라 그냥. 네, 뭐 저는 지금 거래량이 적어지고 있으니까 뭐 원론적으로 똑같습니다. 거래량이 적어진다는 건 다 나같이 안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래량이 많아진다는 건 뭐냐? 조금 싸졌다 해서 살 수 있는 분들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도 생각하셔야죠. 나도 한번 쳐다볼까? 그러면서 편하게 들어가시면 뭐 달리는 말에 올라타시면 문제 없잖아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예전에 우리가 코로나 때 막 정신없이 뭐 벼락거지라는 등 이상한 단어들이 난무하면서 공포감을 조장했잖아요. 요새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 거에서 좀 자유롭게 편하게 긴 호흡으로 하시면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로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데이터로 봤을 때는 이제 일부 지역들은 이미 이제 무릎 밑에까지 좀 떨어진 지역들이 있어요. 네, 무릎 밑에까지. 그 정도까지? 네, 있어요. 그래서 일부 지역은 저는 빠르면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내 집 마련하기에 굉장히 무릎 밑에서 살만한 굉장히 좋은 시기가 저는 올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금매가 시작이 되면 그럴 수 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거품이 많은 서울이나 이런 지역들은 아마 빨라도 한 내년 초반 정도 되지 않을까. 아니면 만약에 완만한 하락이 지속이 되면은 5년 하반기 26년까지도 늦춰질 수 있다. 그래서 당장은 일단 아니다. 저는 김기현 대표님과 의견이 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네. 저는 이 상황이 네. 24년 말, 뭐 25년 초에 끝날 상황이 아니다. 네. 금리가 행여나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예전의 금리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최소한 26년, 7년까지는 하락 보합이 갈 것이다. 그래서 서두를 필요 없다. 네. 그런 생각을 제가 하는데. 정확하십니다. 교수님 진짜예요? 라고
저도 같은 식견을 갖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아, 네. 우리 앞으로 친하게 지내요. 우리 얘 빼고 놀아요. 지금 26년, 27년 얘기하시는 게 되게 합리적이신 거거든요. 사실 많은 걸 보시고서 말씀하신 건데 저도 많은 걸 봐도 지금의 경제 흐름이나 금리 부분도 뭐 한 예로 말씀드리면 미국이 올리고 나서 내릴 때 1년 이상 지나야 그나마 인하폭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쉽게 안 내립니다. 그러면 올 한 해 금리나 뭐 어떤 이슈가 있지만 잘해봤자 0.75 제가 볼 때. 그러면 우리보다 여전히 높아요. 우리 그냥 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하는 총리도 얘기하잖아요, 신년사에서. 금리 쉽게 못 내릴 것 같다. 작년에 뭐라 했어요, 또 가을에. 젊은이들여 집 사지 마라. 파월은 그 전에 얘기했는데 뒤늦게 얘기했잖아요. 집 사지 말라고 신호 다 줬잖아요. 그게 뭐예요? 금리 쉽게 안 내리겠다는 정보 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 나눈 대로 집 살 그 여력이 아까 뭐 PIR 지수 다 얘기했잖아요. 여력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결론 나왔잖아요. 집값이 내려와 줘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PF 받치고 있으니까 이게 쉽게 못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표 대표님 말씀이 맞는 게 이렇게 버티다가 올해 말쯤에 뭐 터지고 나면 심리가 어떻게 돼요? 아이고 이거 더 내려가겠네? 25년 가서 야 이거 쫙 내려가고 있네 이런 시장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건 저는 거의 99% 거의 100% 동감합니다. 동의하고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무주택자분들한테 하나 드릴 말씀은 분명히 올 봄에 저 총선 때문에 공공분양 좋은 자리에 좀 많이 할 거예요. 좋은 가격에. 그러면 우리 무주택자분들은 이거 100% 활용하면 좋습니다. 금리도 낮고 유주택자분들은 추첨제가 있잖아요. 추첨제가 있기 때문에 또 요새 20%에서 50% 올린 것도 많나요. 그거 들어가시면 되고 다주택자분들은 제가 볼 때 조금 이 기회에 정리 좀 하셔서 유동성 확보한 다음에 정리하면 만약에 내려간다고 하면 다시 한번 기회가 오지만요. 만약에 올라가더라도 이미 확보한 게 있으니까 최소한 가슴은 지키잖아요. 그런데 무리하게 들고 가면 만약에 더 빠지면 어떻게 돼요? 전세돈 10개 집이 있는데 1억씩 빠지면 10억이에요. 돈 없으면 다 경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무주택자, 유택자분들, 다주택자분들 욕심만 내지 마시고 다시 한번 긴 호흡. 그리고 대표님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2026년, 7년까지 갈 수도 있다. 저도 거의 공감한다. 라는 건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가 있냐면은 저는 향후 시나리오가 이제 대세 하락은 명확한데 저는 완만한 하락보다는 급격한 하락의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많이 두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IMF 때도 한번 돌이켜 보면 IMF 때도 엄청난 급락이 순식간에 왔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도 그만큼 발빠르게 나왔고 그래서 반등도 빨리 나왔어요. 근데 만약에 금융 위기 때처럼 완만한 하락이 지속된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반등의 시기가 26년에서 7년까지 될 수가 있지만 저는 완만한 하락보다는 좀 더 급격한 하락에 발생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매수기가 좀 더 빨리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있습니다. 말씀이 그건 거죠. 뭐 어떤 다른 팩트나 리스크들이 터지면 그렇죠. 급격하게 빠진다. 맞아요. PF 빡 터지고 뭐 이런 거. 그렇죠? 아, 저도 인정합니다. 예. 더군다나 지금 뭐 최근에 1월 달부터 지금 환율이 또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아직은 괜찮지만 만약에 환율이 또다시 1,400원 넘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은 저는 금방 오죠. 22년에 나타났던 엄청난 하락장이 이번에도 나타날 수 저도 있다. 인정한 맞아요. 그러면 그때 집 사야겠네요. 그때 이제, 아니, 그때 잘 사면 좋은데 또 부동산이라는 항공모함이기 때문에 뭐 잠깐 매수기가 왔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한 몇 년은 매수기가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급하게는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